13장. 일요일에 클리퍼드는 숲으로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다. 백꽃과 자두꽃이 갑자기 세상에 터져 나오듯 피어 하얀색 경이로움을 여기저기 펼치고 있었다. 세상이 온통 꽃이 만발해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서 바퀴 달린 환자용 모터 의자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은 클리퍼드에게 잔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린 상태였고 오히려 불구가 된 자신에 대해 어떤 자부심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그래도 마비된 그의 두 다리를 들어올려 자리에 옮겨주어야 할 때면 코니는 여전히 마음이 괴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볼턴 부인이나 운전사 필드가 그 일을 해주었다. 코니는 느도밥나무가 늘어선 숲 가장자리의 찻길 끝에서 클리퍼드를 기다렸다. 그의 모터 의자는 마치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병자가 느릿느릿 거드름 피우며 움직이듯 그렇게 엔진을 푹푹거리며 다가왔다. 안에 있는 데까지 오자 그는 말했다. 거품을 내뿜는 준말을 타고 클리퍼드 경이 나가시느니라. 적어도 콧김을 시끈거리긴 하는군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모터 의자를 멈추고 고개를 돌려 길고 낮게 이어진 오래된 갈색 저택의 정면을 바라보았다. 라그비는 눈꺼풀 하나 까딱하지 않는구먼. 그는 말했다. 하기야 그럴 까닭이 없지. 난 지금 인간 정신의 업적물을 타고 있는 데다가 그것은 말을 능가하니까 말이야. 내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톤의 책에서 말 두 필이 끄는 마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영혼들은 이제 포드 회사의 자동차를 타고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면 롤스로이스를 타고 가겠지. 플라톤은 귀족이었으니까 말이야. 맞아요. 이제 더 이상 금정말을 채찍질하고 혹사시킬 필요가 없는 거지요. 금정말이나 백마보다 우리가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서 아예 준맛 따위가 전혀 없이 오직 엔진만으로 달리게 되리라는 것을 플라톤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 오직 엔진하고 개솔린만으로 말이야. 클리프드가 말했다. 내년엔 저 낡은 집을 좀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려면 한 1000파운드쯤 아껴두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군. 공사는 정말 돈이 많이 든다 말이야. 아, 좋은 생각이에요. 코니가 말했다. 파업만 더 이상 없으면 좋겠는데. 무슨 소득이 있다고 다시 파업을 하겠어. 그저 산업만 망칠 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야. 분명히 광부들도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고. 그들은 혹시 산업을 망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코니가 말했다. 그런 계집애 같은 이야기랑 그만두어.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은 바로 산업이라고. 비록 그들의 호주머니를 아주 두둑하게 채워주지는 못하지만 말이야. 묘하게 볼턴 부인의 콧소리 같은 말투를 쓰면서 그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저번에 자신이 보수주의적인 무정부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별 생각 없이 순진하게 물었다. 그런데 당신이 그때 내 말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의심스럽군. 그가 대꾸하며 말했다. 내가 말한 것은 말이야. 바로 삶의 형식 그리고 삶을 움직이는 장치나 기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에서만 사람들이 순전히 사적인 차원에서 자기들이 되고 싶은 대로 되고 자기들이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코니는 말없이 몇 걸음 계속 걸어갔다. 그러다가 좀 완고한 어조로 말했다. 그건 마치 알이 껍데기만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한 속이야 마음껏 썩어도 된다는 말처럼 들리는군요. 하지만 속이 썩은 알은 결국 저절로 깨지고 말지요. 사람들은 알이 아닌걸? 그가 말했다. 그게 천사들이 낳은 알이라고 해도 말이야. 이 복음 전도사 같은 귀여운 마누라니마. 그는 화창한 오늘 아침 좀 기분이 좋은 상태였다. 종달새들이 높은 소리로 지죽이며 임원 위를 날아가고 있었고 저 멀리 분지의 탄경에서는 조용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마치 전쟁 전의 옛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코니는 논쟁을 벌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클리프드와 함께 숲에 가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졌다. 그래서 그녀는 좀 완고한 마음이 되어 그의 모터 의자 곁을 걸어갔다. 그래, 그가 말했다. 일만 제대로 처리하면 파업은 더 이상 없을 거야. 왜요? 왜냐하면 파업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말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광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가만히 있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을 거야. 그들이 모르고 있는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할 거니까. 그건 바로 그들을 위해서 산업을 구하는 일이야. 또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겠고요. 그녀가 말했다. 당연히 그렇지.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니까 말이야. 하지만 나보다 그들을 위한 부분이 훨씬 커.
난 탄광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은 그럴 수 없지. 탄광이 없으면 그들은 굶어 죽고 말 거라고. 나에겐 다른 생활 수단이 있지만 말이야. 두 사람은 저만치 야트막한 골짜기의 탄광과 그 너머로 무슨 뱀이라도 기어 올라가듯 언덕을 따라 쭉 이어진 태부실 마을의 검은 지붕을 한 집들을 바라보았다. 갈색의 오래된 교회로부터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하고 외치는 듯 했다. 하지만 당신 뜻대로 조건을 정하도록 광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여보,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물론 점잖게 일을 처리해야겠지. 하지만 서로 이해하면서 처리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야 물론이지. 산업이 개인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만 하면 말이야. 하지만 그 산업이란 걸 당신이 꼭 소유해야 하는 건가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야. 하기야 어느 정도는 내가 소유하고 있긴 하지. 그래, 결정적으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셈이야. 재산의 소유권은 이제 종교적인 문제가 되었어. 예수와 성 프랑키스쿠스 일에 쭉 그래왔지. 이 프랑키스쿠스는 이탈리아의 수도사로서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창시한 분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너가 가진 걸 모두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가 아니라 너가 가진 걸 모두 사용해서 산업을 장려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마련해 주어라라는 것이야. 그것만이 모든 사람들의 입에 먹을 것을 대해주고 모든 사람들의 몸에 입을 거리를 마련해 주는 유일한 방법이지. 우리가 가진 걸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버리는 것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굶주리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야. 온 세상이 다 함께 굶주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목표일 수 없지. 또 다 같이 가난한 건 역시 전혀 좋은 일이 될 수 없어. 가난이라는 것은 혐오스러운 거니까 말이야. 하지만 불평등은요? 그건 운명이야. 왜 목성이 해왕성보다 더 큰 거지? 세상 만세가 이루어진 방식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 모든 선망과 시기와 불만족이 일단 생겨나기 시작할 때는 그녀는 말을 시작했다. 막으려고 최선을 다해야겠지? 그리고 누군가 우두머리가 되어야만 하는 거고. 하지만 그 우두머리는 누가 되는 거죠? 그녀가 물었다. 그야 산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지. 긴 침묵이 흘렀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나쁜 우두머리인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제안해 봐. 그들은 우두머리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충분히 진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녀는 말했다. 당신이 남작 부인이라는 자신의 지위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진지하게 여길걸? 그가 말했다. 그건 나한테 억지로 떠맡겨진 거예요. 난 사실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녀는 불쑥 내뱉듯이 말했다. 그는 모터 의자를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자, 이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그가 말했다. 당신이 말한 바 지금 그 우두머리라는 위치의 책임으로부터 달아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말고 누구지? 하지만 난 우두머리의 위치 같은 건 조금도 원하지 않아요. 그녀가 항변했다. 아, 그래. 하지만 그건 비겁하게 꽁무니를 빼는 짓이야. 당신에겐 그 위치가 주어졌어. 그렇게 운명이 정해진 거지. 그래서 당신은 그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는 거야.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광부들에게 갖게 해준 게 과연 누구지? 그들의 그 모든 정치적 자유며 변변치는 않지만 그만큼이나마 받을 수 있는 교육이며 위생시설, 보건환경, 책, 음악 등 그 모든 것들을 말이야. 그것들을 그들에게 준 게 과연 누구냐고. 광부 자신들이 서로에게 그걸 준 것인가? 천만에. 바로 라급이나 시플리 같은 영국의 그 모든 저택 주인들이 자기 몫을 나누어 준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 당신의 책임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고니는 귀 기울여 들으면서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었다. 나도 정말 무언가를 나눠주고 싶어요.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나에겐 허용되어 있지 않은 일이에요. 요즘은 모든 것이 값을 받고 팔려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당신이 방금 말한 그 모든 것들 역시 라급이나 시플리가 당신에게 상당한 이익을 남기고 파는 것일 뿐이죠. 당신은 심장의 박동 한 번만큼도 진정한 공감을 나눠주지 않지요. 게다가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자연스러운 삶과 인간다움을 빼앗아버린 게, 그리고 그 끔찍한 산업의 현실을 대신 안겨준 게 과연 누구죠? 그런 짓을 한 게 과연 누구냐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지? 그가 창백해진 얼굴로 말했다. 어서 와서 다 약탈해 갑시오 하고 그들에게 부탁이라도 할까? 태부실이 왜 이렇게 추하고 끔찍한 거죠? 왜 광부들의 삶이 그토록 절망적이냐고요? 그들 자신이 그렇게 태부실을 지은 거야.
그리고 그건 바로 그들이 누리며 표현한 자유의 일부인 셈이야. 그들은 자신들의 그 꼴 좋은 대부셔를 스스로 지은 것이고 자신들의 그 꼴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라고.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 어떤 빈대가 되었든 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법이니까 말이야. 하지만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시키고 있잖아요. 그들의 삶이 곧 당신의 탄광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잖아요. 천만에 어떤 빈대든 다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찾기 마련이야. 나를 위해 일하도록 강요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들의 삶은 산업화되어 절망적이 되어버렸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외치듯 말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건 그저 낭만적인 수사의 과장된 표현일 뿐이야. 얼빠지고 기운 없이 초췌한 낭만주의의 유물일 뿐이지. 여보 코니, 거기 서 있는 당신의 모습은 조금도 절망적으로 보이지 않아. 그건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쥐푸른 두 눈에는 섬광이 번뜩이고 볼은 빨갛게 달아오른 것이 반항적인 정열에 가득 찬 모습이라면 모를까. 우울한 절망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풀이 무성한 자리에 솜털 보송보송한 어린 카우슬립이, 앵초의 일종입니다. 어린 카우슬립이 아직 솜털 속에 사인 채 여기저기 서 있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한편으로 치미는 분노를 느끼면서도 궁금하게 생각했다. 클리프드가 그토록 틀렸다고 느끼면서도 그에게 그렇다고 말할 수 없고 또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그가 틀린 것인지도 말할 수 없는 것은 대체 무엇 때문인가? 그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하는 것도 당연하군요. 그녀는 말했다. 아니야, 그들은 날 미워하지 않아. 그가 말했다. 그리고 잘못 생각하지 말라고.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이라는 말은 그들에게는 맞지 않아. 그들은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결코 이해할 수도 없는 동물일 뿐이야. 당신의 착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마. 하청 노동 대중은 언제나 똑같았고 또 앞으로도 언제나 똑같을 거야. 그 옛날 네로의 노예들, 그러니까 네로의 광산이나 논밭에서 일했던 노예들은 말이야. 지금 우리 탄광 광부들이나 포드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들과 다른 점이 거의 없다고. 그들은 모두 하청 노동 대중으로 변하지 않는 존재들인 거야. 어떤 한 개인이 좀 특출나서 그 하청 대중 계급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 하지만 그렇게 하나 둘 벗어나 봤자 하청 대중 전체는 바뀌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하청 대중은 바뀔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은 바로 사회학의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야. 빵과 오락, 바로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육이 오락을 잘못 대체해버린 거야. 오늘날의 잘못된 문제는 바로 우리가 빵과 오락이라는 이 프로그램의 오락 부분을 온통 맡겨놓고는 그 대신 자신의 교육으로 하청대중의 마음에 해독을 끼쳐 놓았다는 사실에 있어. 하청민들에 대한 클리프드의 감정이 이렇게 정말로 자극을 받아 터져나왔을 때 코니는 좀 무서워졌다. 그의 말에는 무언가 거역하기 어려운 강력한 진실이 담겨 있긴 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죽이는 진실이었다. 그녀가 창백해진 채 말이 없는 것을 보고 클리프드는 모터 의자를 다시 출발시켰다. 그리고는 숲의 출입문에서 다시 멈출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출입문을 열어주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채찍을 집어들 필요가 있어. 그는 다시 말했다. 칼 대신 말이야. 하청 대중은 유사일에 다스림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인간의 역사는 끝날 때까지 계속 다스림을 받아야만 할 거야. 그들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자 터무니없는 소리야. 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내가 그럴 수 있나고? 아, 물론이지. 내 정신이나 의지 어느 것도 불구가 아닌데다가 다리로 다스리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야. 내가 해야 할 몫의 다스림을 난 다 할 수 있어. 정말 확실하게. 내 몫을 말이야. 그리고 나에게 아들 하나만 낳아줘 봐. 그럼 그 애도 내 뒤를 이어 자기 목만큼 다스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아이가 당신의 친아들이 아니고 당신 자신과 같은 지배계급 출신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녀는 더듬으며 말했다. 건강하고 보통 수준 이상의 지력을 갖춘 사내이기만 하면 애 아버지가 누구이든 난 상관하지 않겠어. 그저 누구든 건강하고 보통의 지력을 지닌 사내의 자식만 낳아줘. 그럼 내가 이 아이를 완벽하게 유능한 채틀리 집안 사람으로 만들 테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의 부모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 우리를 어느 자리에 갖다 놓느냐 하는 것이야. 어떤 애든지 지배계급 사이에다 갖다 놓아봐. 그럼 그 아이는 자라서 그 나름의 능력껏 지배계급이 될 거라고.
왕이나 공작의 자식들을 하청 대중 사이에다 던져놓아 봐. 그러면 그 아이들은 하찮은 평민이라는 대량 생산물이 되고 말 테니 그건 환경에 저항할 수 없는 압력인 거지. 그렇다면 하청민은 본래 타고난 종족이 아니고 귀족이란 것도 타고난 혈통이 아니겠군요. 그녀가 말했다. 맞아 여보. 그런 생각은 다 낭만적인 환상일 뿐이야. 귀족 계급이라는 것은 하나의 역할로서 운명의 한 부분을 맡은 존재인 거야. 그리고 하청 대중이라는 것도 운명의 또 다른 부분을 맡아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야. 개개인은 서로 중요하지가 않아. 문제는 우리가 어느 역할을 하도록 길러지고 길들여지는가 하는 점이야. 귀족 계급을 만드는 것은 개인이 아니야. 그건 바로 귀족 계급 전체의 역할과 기능인 거야. 그리고 평민을 평민의 존재로 만드는 건 역시 하청 대중 전체의 역할과 기능인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공통된 인간성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셈이겠군요. 그런 셈이지. 우리 모두 자신의 배를 채워야 할 필요가 있긴 하지. 하지만 표현이나 실천의 역할과 기능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배계급과 섬기는 계급 사이의 심연이, 그것도 절대적인 심연이 존재한다고 나 믿어. 이 두 계급의 역할과 기능은 서로 상반된 것이거든. 그리고 바로 이 기능이 개인의 존재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 코니는 멍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더 안 갈 거예요? 그녀는 말했다. 그러자 그는 모터 의자를 출발시켰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 그러고는 그 특유의 멍한 무감각의 상태로 빠져들고 말았다. 그것은 코니로서는 정말 보기 괴로운 모습이었다. 어쨌든 숲속에서는 논쟁을 하지 않기로 그녀는 결심했다. 그들 앞에 개암나무와 밝은 회색나무들이 양쪽에 벽처럼 쭉 늘어서 있는 사이로 성마루가 탁 트여 갈라지듯 펼쳐져 있었다. 모터 의자는 폭폭 소리를 내며 천천히 나아갔다. 개암나무 그림자 너머 길에 우유거품처럼 피어오른 물망초 사이를 밀어젖히면서 천천히 나아갔다. 클리프드는 길의 한가운데를 따라 운전했는데 그 부분에는 꽃들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생긴 길이 쭉 나 있었다. 그러나 뒤에서 걷고 있던 코니는 선괄키와 자남초 등이 들컹거리며 지나가는 바퀴에 짓밟히고 등굴 좀가지 풀의 작은 노란 꽃받침이 으깨어지는 것을 쭉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제 바퀴는 물망초 꽃밭 사이를 지나면 자국을 남겨놓고 있었다. 온갖 꽃들이 거기에 다 피어 있었다. 올해의 첫 블루벨도 푸른 물이 겨어있는 웅덩이처럼 군데군데 피어 있었다. 아름답다고 당신이 말했는데 정말 그렇군. 클리프드가 말했다.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군. 영국의 봄만큼 정말 아름다운 게 또 어디 있을까? 코니 생각에 그의 말은 마치 봄조차도 의회의 법령에 의해 꽃을 피우는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영국의 봄이라니. 아일랜드의 봄이나 유태인의 봄은 왜 안 그렇다는 거지? 모터 의자는 천천히 앞으로 움직여 무리를 지어 밀처럼 솟아나 있는 억센 블루벨 꽃밭을 지나서 회색 우엉 잎들을 밟고 나아갔다. 나무들이 벌목되어 휑하니 트인 자리에 이르자 햇빛은 다소 강하게 넘치듯 비쳐들었다. 그리고 만발한 블루벨은 여기저기 눈부신 청색 천을 깔아놓은 듯 했는데 연보라빛이나 자줏빛으로 색이 바뀌면서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고사리들이 안으로 곱슬져 말린 갈색 머리를 쳐들고 있었는데 마치 이브에게 속삭일 무언가 새로운 비밀이라도 가지고 있는 무수한 어린 뱀들과도 같았다. 클리프드는 모터 의자를 계속 운전해 나아가 마침내 언덕의 꼭대기에 이르렀다. 코니는 천천히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참나무의 어린 잎이 갈색으로 부드럽게 돋아 벌어지고 있었다. 마물은 딱딱하고 오래 묵은 상태로부터 연하고 보드랍게 새로 솟아나오고 있었다. 울툭불툭하고 삐죽삐죽한 참나무들조차 참으로 부드럽디 부드러운 어린 잎들을 틔워내 갈색의 얇고 작은 날개들을 어린 박쥐의 날개처럼 햇살 속에 투명하게 펼치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인간들만은 그 어떤 새로움도 새롭게 지니고 나올 그 어떤 신선함도 안에 전혀 지니고 있지 않단 말인가. 아, 캐캐묻고 썩은 인간들이여. 클리프드는 오르막길 꼭대기에서 모터 의자를 멈추고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블루벨이 넓은 성마루 위를 홍수처럼 푸른색으로 휩쓸듯이 덮고 있었고 비탈 아래쪽에 가서는 따뜻한 푸른색을 환히 드리워 놓고 있었다. 그 자체로는 아주 멋있는 색깔이야, 클리프드가 말했다. 하지만 그림으로 그리기에는 별 소용이 없겠어. 그렇군요. 완전히 흥미를 잃은 코니가 말했다. 샘이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볼까? 클리프드가 말했다. 모터 의자가 오르막을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자고.
모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나니. 모트 의자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서 점점 퍼져가는 히아신스들로 파랗게 뒤덮인 아름다운 성마루를 따라 들컹거리며 내려갔다. 오 히아신스의 여우를 지나가는 세상의 마지막 배여, 오 인간 문명의 마지막 항해를 떠나나 마지막 거친 바다 위를 떠가는 작은 배여, 오 바퀴가 달린 이상한 배여, 느릿느릿 나아가는 그대의 황로는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조용히 그리고 만족한 듯한 표정으로 클리포드는 모험의 운전대를 잡고 앉아있었다. 낡은 금정모자와 스위트 천 그도 차림에 꼼짝하지 않는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오 선장이여, 나의 선장이여, 우리의 찬란한 항해는 끝났다네. 아니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네. 덜컹거리며 앞으로 내려가던 모터 의자를 지켜보면서 회색 옷차림의 코니는 모터 의자가 지나간 자국을 따라 비탈기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갔다. 오두막으로 가는 좁은 오솔길이 갈라진 곳을 그들은 지나쳐갔다. 고맙게도 그 오솔길은 모터 의자가 지나다닐 만큼 넓지 않았던 것이다. 한 사람이 다니기에도 충분하지 않을 만큼 좁았다. 모터 의자는 비탈의 맨 아래에 이르렀고 곧이어 모퉁이를 빙 돌아 눈앞에서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그때 코니는 뒤쪽에서 나지막하게 부는 휘파람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휙 돌아보았다. 사냥터 지기가 그녀를 향해 비탈길을 성큼성큼 걸어 내려오고 있었고 개도 그의 뒤에부터 따라오고 있었다. 클리프드 경이 지금 내 집으로 가고 있는 거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그가 물었다. 아니요, 그저 우물 있는 데로 가고 있을 뿐이에요. 아, 그럼 됐어. 그의 눈에 띄지 않을 테니까 말이요.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을 만나고 싶소. 임원 출입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소. 한 10시쯤에. 그는 다시금 그녀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알았어요. 그녀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클리프드의 경적이 코니를 부르며 빵빵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코니는 예 가요 하고 소리쳐 대답했다. 사냥터지기는 인상을 약간 찌푸리더니 손으로 부드럽게 그녀의 가슴을 아래쪽에서 위로 쓸어 올렸다. 그녀는 놀라 급에 질린 듯 그를 쳐다보고 있다가는 언덕 아래로 달려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예 가요 하고 클리프드에게 외쳤다. 사내는 위쪽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띠면서 오던 길로 돌아섰다. 코니는 저만치 클리프드가 샘이 있는 데를 향해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샘은 낙엽송이 지푸르게 우거진 숲의 비탈 중간쯤에 있었다. 그녀가 그를 따라잡았을 때쯤 이미 그는 거기에 도착해 있었다. 제법 잘 올라가는 걸 그가 모터 의자를 칭찬했다. 코니는 낙엽송 숲의 가장자리에 유령처럼 자라나 있는 커다란 회색 우엉 잎들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로빈 후드의 대황이라고 불렀다. 그것이 우물 옆에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조용하고 우울해 보이는지. 하지만 샘물은 놀랄 만큼 아주 눈부시게 콸콸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근처에는 좁쌀 풀과 파란 잔한 조등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저기 물이 흐르면서 생긴 둔덕 아래쪽으로 황토가 꿈틀대고 있었다. 두더지였다. 분홍빛 앞발을 앞뒤로 내저 흙을 헤치고 앞을 보지 못한 채 송곳처럼 뾰족한 얼굴을 흔들어대면서 녀석은 조그만 분홍빛 코끝을 쳐든 채 땅 위로 솟아나왔다. 마치 코끝으로 사물을 알아보는 것 같군요. 코니가 말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오히려 더 잘 알아볼걸? 그가 말했다. 물 좀 마셔보겠어? 당신도 마실래요? 그녀는 곁의 나무가지에 걸려있던 에나멜 머그잔을 가져다가 몸을 구부려 그를 위해 한 컵 가득 물을 떴다. 그는 홀짝이 될 찔끔찔끔 마셨다. 그런 다음 그녀는 다시 몸을 굽혀 물을 떠서 자신도 조금 마셨다. 얼음처럼 차갑군요. 숨이 찬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물맛이 참 좋군 그래. 당신 소원 빌었어? 당신은요? 그럼 빌었지. 하지만 무슨 소원인지는 말하지 않겠어? 딱따구리가 쪼아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뒤이어 부드러우면서도 오싹한 느낌을 주며 낙엽송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얀 구름들이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 흘러가고 있었다. 구름 좀 봐요. 그녀가 말했다. 하얀 새끼 양떼 구름이군. 그는 대답했다. 그림자 하나가 그 조그만 공터를 가로질러 갔다. 땅을 다 헤치고 부드러운 황토 있는 대로 나와 있던 두더지였다. 불쾌한 짐승이야. 저런 건 죽여버려야 해. 클리프드가 말했다. 좀 보세요. 꼭 설교단에서 목사님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성갈퀴 장가지 몇 개를 모아다가 두더지 앞에 놓아주었다.
생건조 향기 풀이군. 그가 말했다. 지난 19세기의 낭만적인 귀부인들 같은 냄새가 그 풀한테서 나지 않아? 어쨌든 정신이 똑바로 박혔던 귀부인들 말이야. 코니는 하얀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가 올지 궁금하군요. 그녀가 말했다. 비라고? 왜? 비가 왔으면 좋겠어? 그들은 귀갓길에 올랐다. 클리프들은 덜컹거리며 조심스럽게 내리막길을 내려갔다. 언덕 아래 어둑한 기슭으로 내려왔고 곧 오른쪽으로 돌아서 100야드쯤 간 뒤 길게 뻗어오른 비탈길에 초입으로 구부러져 올라갔다. 블루벨들이 햇살을 받으며 서 있는 비탈길이었다. 자, 가자. 모터 의자에 박차를 가하면서 클리프드는 말했다. 가파르고 울퉁불퉁한 오르막길이었다. 모터 의자는 낑낑거리며 내키지 않는 듯이 느릿느릿 바퀴를 움직였다. 그래도 그것은 삐뚤어지게나마 꾸역꾸역 전진에 올라가 히아신스가 온통 주위를 뒤덮고 있는 곳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서 주춤거리는 듯 하더니 길을 쓰며 움직이려고 하다가는 갑자기 덜커덕 소리를 내며 꽃밭에서 약간 뛰쳐나갔다. 그러더니 그만 거기에 딱 멈춰 서버리고 말았다. 경적을 울려서 사냥터치기가 오는지 기다려보는 게 좋겠어요. 코니가 말했다. 그가 오면 좀 밀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들어서 같이 밀겠어요. 도움이 될 테니까. 모터 의자가 숨을 좀 돌리도록 해야겠어. 클리프드는 말했다. 바퀴 밑에 돌멩이 좀 꿰어주겠어? 코니는 돌멩이를 하나 찾아서 꿰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가만히 기다렸다. 잠시 후 클리프드는 시동을 다시 걸고는 모터 의자를 움직여 보았다. 그것은 길을 쓰며 몸부림을 치더니 병든 짐승처럼 비틀비틀 뒷걸음치면서 이상한 소리를 냈다. 내가 좀 밀어볼게요. 뒤로 다가서면서 코니가 말했다. 아니야, 밀지 마. 그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밀어야 움직이는 거라면 이 망할 놈의 것을 타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 그 돌 좀 다시 꿰어봐. 잠시 쉬었다가 시동을 다시 걸어보았다. 하지만 아까보다 더 소용이 없었다. 내가 한번 밀어보게 해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면 경적을 울려 사냥터지기를 부르든지요. 잠깐 기다려봐. 그녀는 기다렸다. 그러자 그는 다시 한번 시도해 보았는데 효과는커녕 오히려 상태만 더 나쁘게 만들었다. 경적을 울리라니까요. 나보고 밀어달라고 하지 않을 거라면 말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빌어먹을 입 좀 다물고 있어 봐. 그녀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는 이리저리 애를 쓴답시고 그 조그만 모터를 엉망으로 망가뜨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터 의자만 완전히 부서뜨리고 말겠어요. 클리퍼드. 그녀는 충고하며 말했다. 쓸데없이 당신의 신경을 소모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이에요. 내가 내려서 이 망할 놈의 것을 살펴볼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그는 애가 타는 듯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러고는 귀에 거슬리게 경적을 울려대었다. 혹시 멜러즈가 고장난 데를 알아낼 수 있을지 몰라. 그들은 기다리며 바퀴에 지리겨진 꽃들 사이에 서 있다. 하늘에는 구름이 차츰 짙게 끼고 있었다. 고요한 가운데 어디선가 산 비둘기 한 마리가 구구구구 구구구 하고 울기 시작했다. 클리프드는 갑자기 요란스레 경적을 울려 산 비둘기의 울음소리를 뚝 꺼치게 했다. 사냥터지기가 곧바로 나타나 무슨 일이냐고 묻는 듯한 태도로 모퉁이를 돌아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는 인사를 올렸다. 자네 모터에 대해 뭐 좀 아는 게 있는가? 클리프드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죄송합니다만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어디 고장이라도 났습니까? 그런 것 같네. 클리프드는 퉁명스레 내뱉듯 말했다. 사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퀴 옆에 웅크리고 앉아 그 조그만 엔진을 살펴보았다. 죄송합니다만 클리프드 경, 전 이런 기계류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연료와 기름이 충분히 있다면 그저 주의 깊게 잘 들여다보고 뭐 망가진 거 없는지 살펴보기만 하게. 클리프드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사내는 엽총을 나무에 기대어 놓고는 웃옷을 벗어 그 옆에다 던졌다. 그의 갈색 개가 그 옆으로 가서 앉아 보초처럼 지켰다. 그러고 나서 사내는 쭈그리고 앉아서 모터 의자 밑을 열심히 들여다보았는데 손가락으로 기름 투성이의 그 작은 엔진을 쿡쿡 찔러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일요일에 입는 깨끗한 나들이용 셔츠에 기름 자국이 묻는 것을 속으로 노엽게 여겼다. 망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모자를 앞머리에서 뒤로 밀어 젖히고는 이마를 닦으며 무엇가 문제인지 궁리하는 듯한 얼굴로 서 있었다. 민면의 연결대들을 살펴보았는가? 클리프드가 물었다. 그것들이 다 제대로 되어 있나 한번 들여다보게. 사내는 땅바닥에 배를 깔고 납작 엎드려서는 목을 뒤로 젖힌 채 엔진 아래로 몸을 비틀어 넣고 손가락으로 쿡쿡 찔러보았다. 대지 위에 엎드려 있을 때 인간은
연약하고 왜소한 모습으로 그 얼마나 애초롭게 보이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코니에게 들었다. 제가 보기에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터 의자에 맞게 둔탁해진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래도 자네가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는 것 같군? 클리프드가 말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기어 나와 몸을 일으켜 광부들 모양으로 쭈그리고 앉았다. 명백하게 망가진 데는 없는 것이 분명한데 말씀입니다만 물러서게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볼 테니까. 클리퍼드는 엔진에 시동을 걸고 기아를 넣었다. 모터 의자는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약간 세게 작동시켜 보시지요 좀. 사냥터지기가 제안했다. 클리프드는 그 참견을 불쾌하게 여겼다. 하지만 그는 엔진을 휘파리처럼 붕붕거리게 해보았다. 그러자 모터 의자는 굴럭굴럭 대다가 큰 소리로 부르릉거리면서 좀 나아지는 듯이 보였다. 괜찮아질 것 같이 들리는군요. 멜로디가 말했다. 그러나 클리퍼드는 벌써 기어를 넣고 있었다. 모터 의자는 한번 피식 비틀거리더니 힘없이 앞으로 움직이는 듯 했다. 제가 좀 밀면 될 것 같습니다. 모터 의자 뒤로 다가서면서 사냥터지기가 말했다. 물러서 있게. 클리퍼드가 퉁명스레 말했다. 저 혼자 움직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클리퍼드, 둔덕진 데 서 있던 호니가 끼어들었다. 그건 모터 의자에게 무리라는 걸 당신도 알잖아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클리퍼드는 화를 내며 창백해졌다. 그는 작동 레버를 꽉꽉 눌러대었다. 모터 의자는 허둥대듯 한번 털썩거리고는 몇 야드쯤 비틀거리며 나아가는 듯 하더니 다른 데보다 블루벨이 더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있는 곳의 한가운데서 그만 딱 멈춰 서버렸다. 이제 틀렸군요. 사냥터지기가 말했다. 동력이 부족합니다. 아까는 여기까지 거뜬히 넘어왔어. 클리퍼드가 싸늘하게 말했다. 이번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냥터지기가 말했다. 클리퍼드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엔진을 이리저리 작동시켜 보았는데 빠르게 회전시켰다 느리게 회전시켰다 하는 꼴이 마치 엔진으로 무슨 가락이라도 한 곡조 뽑아버리는 것 같았다. 그 소리는 숲으로 울려 퍼지며 괴상한 메아리가 되어 돌려왔다. 클리퍼드는 그러다가 브레이크를 갑자기 확 잡아 빼면서 기어를 급격하게 확 밀어 넣었다. 잘못하다가 엔진 내부까지 뜯겨 나가고 말 텐데요. 사냥터지기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모터 의자가 갑자기 이상하게 비트적대면서 도랑 있는 데를 향해 옆으로 돌진해 갔다. 클리퍼드! 코니가 외치면서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러나 사냥터지기가 벌써 모터 의자의 뒤쪽 가로 버팀대를 붙잡아 당기고 있었다. 하지만 클리퍼드는 온 힘과 가진 방법을 다 써서 마침내 모터 의자를 승마로 안쪽으로 돌려놓는 데 성공했고, 그러자 모터 의자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언덕을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썼다. 멜로디가 손을 떼지 않고 뒤에서 밀어주자 모터 의자는 스스로를 소생시키려는 듯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것 보라고 잘 올라가고 있잖아. 승리감에 젖어 클리퍼드는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깨너머로 헐끗 돌아보았는데 사냥터지기의 얼굴이 거기 있었다. 자네가 지금 밀고 있는 건가? 안 그러면 의자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손을 떼게 밀지 말라고 내 말하지 않았어? 그럼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저 혼자 해내도록 놔두라니까. 클리퍼드는 있는 힘을 다해 버럭 고함을 쳤다. 사냥터지기는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우독과 총을 가지러 갔다. 모터 의자는 즉시 숨이 막혀버리는 듯 했다. 그러더니 곧 힘없이 정지하고 말았다. 클리프드는 죄수처럼 꼼짝없이 자리에 앉은 채 애가 타서 얼굴이 하얘졌다. 그는 손으로 작동 레버를 거칠게 움직여대었다. 움직이지 않는 다리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엔진에서 묘한 소리가 났다. 아주 사납게 안달을 하면서 그는 조그만 핸들을 움직여댔고 그러자 이상한 소리가 더 크게 났다. 하지만 모터 의자는 꿈쩍하지 않았다. 그랬다. 정말 꿈쩍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엔진을 끄고 노여움으로 뻣뻣해진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콘스턴스는 둔덕진 데 앉아서 비참하게 짓밟힌 블루베리들을 바라보았다. 영국의 봄만큼 정말로 아름다운 건 세상에 없지. 내가 해야 할 몫의 다스림을 난 다 할 수 있어. 이제 우리는 채찍을 집어들 필요가 있어. 칼 대신 말이야. 지배계급이야. 사냥터지기가 우독과 총을 들고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다. 그에게 플로시가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클리프드는 그에게 엔진을 어떻게 좀 해보라고 부탁했다. 모터에 대해 기술적으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전에 몇 번 고장을 겪은 경험이 있었던지라 코니는 참을성 있게 둔덕에 앉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기다렸다. 사냥터지기는 다시 배를 깔고 엎드렸다. 지배계급과 섬기는
하인 계급이다. 그는 일어서서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자,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 보십시오.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조용한 목소리였다. 클리포드는 시동을 걸어보았다. 그러자 멜로디는 재빨리 뒤로 옮겨가 밀기 시작했다. 모터 의자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반은 엔진의 힘이고 나머지 반은 사람의 힘이었다. 클리포드는 뒤를 돌아다 보고는 얼굴이 노래지며 화를 내었다. 그 손 좀 치우고 떨어지라니까? 사냥터지기는 잡고 있던 손을 얼른 놓았고 클리포드는 덧붙여 말했다. 그렇게 밀면 이게 제대로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잖아. 사내는 엽총을 내려놓고 웃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는 할 만큼 한 셈이었다. 모터 의자는 천천히 뒤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클리포드, 브레이크를 잡아요. 코니가 외쳤다. 그녀와 멜러즈 그리고 클리포드 모두 동시에 행동을 취했다. 그 와중에 코니와 사냥터지기는 가볍게 서로 몸이 부딪혔다. 모터 의자는 정지했다. 한순간 뒤 죽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정령코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로군. 클리포드가 말했다. 그는 화가 나서 얼굴이 노래져 있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멜러지는 총을 어깨에 둘러매고 있었는데 묘하니 아무 표정 없는 얼굴에는 그저 멍하니 인내하는 듯한 시선만 감돌았다. 블로시는 제 주인의 두 다리 사이로 거의 비집고 들어가 경계하듯 서서는 불안스러운 듯 몸을 움직이면서 모터 의자를 의심과 혐오감이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세 명의 인간 사이에서 영문을 몰라 몹시 당혹스러운 듯한 모습이었다. 한 폭의 이 살아있는 그림은 밟혀 으깨진 블루벨 꽃밭 사이에서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 가운데 잠시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아무래도 누가 모터 의자를 밀어줘야만 되겠군. 클리프드가 마침내 태연한 척하면서 입을 열어 말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멜러즈의 멍한 얼굴은 마치 그가 아무 말도 듣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코니는 걱정스러운 듯 헐끗 그를 쳐다보았다. 클리프드 역시 헐끗 돌아다 보았다. 모터 의자를 집까지 좀 밀어주겠나 멜레즈? 그는 냉담하고 그만한 어조로 말했다. 자네 기분을 상하게 할 만한 말은 하나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혐오감이 섞인 어조로 덧붙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클리프드 경. 제가 모터 의자를 밀어드리길 바라시는 겁니까? 괜찮다면 좀 그래주게. 사내는 모터 의자로 다가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밀어도 소용없었다. 브레이크가 꽉 물려서 움직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함께 찔렀다 당겼다 해보았다. 사냥터지기는 한 번 더 총과 웃옷을 벗었다. 클리포드는 이제 전혀 말이 없었다. 마침내 사냥터지기는 모터 의자의 뒷부분을 땅에서 약간 들어 올렸다. 그와 동시에 발로 한번 밀쳐 바퀴와 브레이크에서 풀리게 하려고 해보았다. 그러나 실패했고 모터 의자는 꺼지듯 푹 내려앉았다. 클리포드는 의자의 양쪽을 꽉 움켜잡고 있었다. 사내는 의자의 무게로 인해 숨을 헐떡였다. 그만둬요. 코니가 사내에게 외쳤다. 부인께서 바퀴를 이렇게 좀 당겨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말입니다. 하고 그녀에게 말하면서 그는 당기는 방법을 그녀에게 동작으로 보여주었다. 안 돼요. 들어올리지 말아요. 무리하다 다치겠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분노가 치밀면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러자 사내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래서 그녀는 다가가서 바퀴를 잡고 당길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가 들어올렸고 그녀는 바퀴를 힘껏 잡아당겼다. 그러자 모터 의자는 비틀거렸다. 아이쿠 이런. 클리포드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별일은 없었고 브레이크가 마침내 풀렸다. 사냥터지기는 돌을 하나 바퀴 밑에 괴어놓고는 둔덕진 대로 가서 앉아 있었다. 그의 심장은 가쁘게 뛰었고 얼굴은 무리한 탓에 창백해져서 의식이 몽롱하기까지 했다. 고니는 그를 바라보고는 화가 나서 그의 소리를 지르고 싶을 정도였다. 잠시 쥐죽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넓적다리 위에 놓인 그의 두 손이 바르르 떨리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띄었다. 어디 다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에게로 다가서면서 물었다. 아니요, 아닙니다. 그는 화가 난 듯이 외면하며 말했다. 쥐 죽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클리프드는 금발의 뒤통수를 보인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개조차도 꼼짝하지 않았다. 하늘은 온통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드디어 사내가 한숨을 내쉬면서 빨간 손수건으로 코를 풀었다. 지난번에 폐렴을 앓고 나서 많이 약해졌답니다. 그가 말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코니는 모터 의자와 덩치 큰 클리프드를 들어 올리느라 소요되었을 힘의 양을 계산해 보았다. 너무 무거웠으리라. 정말 너무 무거웠으리라. 죽을 힘을 다해도 모자랐을 것이다. 그는 일어나서 다시 웃옷을 집어들었다.
그러곤 그것을 모터 의자의 손잡이에 걸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클리포드 경? 언제든지 밀게. 그는 몸을 굽혀 바퀴에 갠 돌을 빼냈다. 그리고 모터 의자를 자신의 몸무게에 지탱하며 밀었다. 그는 코니가 일찍이 본 그 어느 때보다도 창백한 얼굴이었고 힘에 겨워 정신이 아득해진 표정이었다. 클리프드의 몸은 무거웠고 언덕은 가팔랐다. 코니는 사냥터지기의 곁으로 다가갔다. 나도 같이 밀겠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화가 난 여자의 난폭한 기세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모터 의자는 좀 더 빨리 움직였다. 클리프드가 돌아보았다. 당신까지 꼭 그렇게 밀 필요가 있을까? 그는 말했다. 그럼요. 이 사람을 죽일 작정은 아니잖아요. 좀 이따가 엔진을 한번 걸어봐요. 이게... 그러나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이미 숨이 차서 헐떡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미는 힘은 약간 약해졌다. 놀랄 정도로 힘든 일이었다. 아, 무리하시지 마십시오. 사내가 곁에서 희미한 미소를 눈가에 지으며 말했다. 정말 어디 다치지 않은 거 맞아요? 그녀는 격한 어조로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어 다치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는 햇빛에 갈색으로 탄 그의 작고 짧은 살아있는 손을 바라보았다. 그녀를 애무해 주었던 손이다. 이제껏 한 번도 그 손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 사내와 마찬가지로 그 손은 아주 고요하게 보였다. 그 묘하게 내적인 고요함으로 인해 그녀는 그 손을 와락 움켜잡아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마치 그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그것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다. 그녀의 온 영혼은 갑자기 그에게 쏠리기 시작했다. 그는 참으로 조용히 그녀가 미치지 않는 곳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팔다리에 힘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왼손으로 모터 의자를 밀면서 그는 오른손을 그녀의 둥글고 하얀 손목에 갖다 대고는 부드럽게 그것을 감싸주면서 애무하듯 어루만졌다. 그러자 불꽃 같은 힘이 그의 등과 허리를 타고 퍼져 내려가면서 그를 소생시켰다. 그녀는 갑자기 몸을 구부려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는 동안 클리포드의 뒤통수는 두 사람의 바로 앞에서 말끔한 모습 그대로 꼼짝하지 않은 채 나아가고 있었다. 언덕 꼭대기에 이르러서 그들은 쉬었다. 코니는 모터 의자를 놓을 수 있어 기뻤다. 그녀는 이 두 남자 사이에 어떤 우정관계가 혹 맺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없는 몽상을 한 적이 있었다. 한 사람은 그녀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녀가 낳은 자식의 친아버지로서 말이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그런 몽상이 얼마나 기가 찰 만큼 터무니없는지 깨달았다. 이 두 사내는 물과 불처럼 서로 상극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뿌리까지 말살시켜야 하는 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정오라는 것이 얼마나 미묘한 것인가를 처음으로 깨달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클리포드를 정오했다. 그것은 그가 이 지상에서 흔적 없이 쓸려 없어지기라도 해야만 할 것 같은 생생한 정오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상한 감정이어서 그를 정오하고 그 정오를 스스로에게 완전히 인정하자 그녀는 참으로 자유롭고 생기가 충만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그를 정오하게 된 이상 결코 그와 계속해서 같이 살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평지에서는 사냥터지기 혼자 모터 의자를 밀 수 있었다. 클리포드는 자신이 완전히 평정을 되찾은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코니와 약간의 대화를 나누었다. DF에 머무르고 있는 에바 숙모며 편지로 코니에게 자기의 작은 차를 타고 함께 베네치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언니 힐드와 함께 기차로 갈 것인지 물어온 멜컴 경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기차로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코니가 말했다. 긴 자동차 여행은 싫거든요. 먼지가 많을 때는 특히 그래요. 하지만 언니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먼저 물어봐야겠어요. 조용히야 자기 차를 운전해 당신을 태워서 함께 가고 싶어 하겠지.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좀 도와줘야겠군요. 이 모터 의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당신은 정말 모를 거예요. 그녀는 모터 의자 뒤로 돌아가 사냥터지기와 나란히 서서 분홍빛 자갈길을 따라 모터 의자를 밀며 힘겹게 걸어 올라갔다. 누가 보든 말든 그녀는 상관하지 않았다. 잠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가서 필드를 데리고 오는 게 어때? 그는 건장해서 이런 일 정도는 잘할 거야. 클리프드가 말했다. 거의 다 왔는데요 뭐.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길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그녀와 멜로즈 둘 다 얼굴에서 땀을 닦아야 했다. 묘하게도 이렇게 함께 힘쓰며 일을 한 덕에 두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 아주 고맙네 멜로즈. 저택의 문간에 도착했을 때 클리프드는 말했다. 모터를 다른 걸로 바꾸어야겠어. 그렇게만 하면 될 거야. 부엌에 가서 식사나 들고 가지 않겠나? 마침 때도 되었을 테니까 말이야.
말씀 고맙습니다, 클리퍼드 경. 하지만 마침 식사를 하러 저희 어머니한테 가던 중이었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이라서 말입니다. 그럼 좋을 대로 하게. 멜로디는 웃옷을 걸쳐 입고 코니를 한번 바라보고 나서는 인사를 올린 뒤 떠나갔다. 코니는 격분하면서 위층으로 올라갔다.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녀는 결국 감정을 터뜨렸다. 당신은 어쩌면 그래도 지독하게 인정이 없는 건가요, 클리퍼드?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누구에게 말이야? 사냥터지기에게 말이에요. 그런 게 당신이 말하는 소위 지배 계급이라고 한다면 난 당신이 환멸스러울 뿐이에요. 어째서 그렇지? 병을 앓고 나서 튼튼하지도 못한 사람한테 그랬으니까 그렇죠. 정말이지 내가 만약 하인 계급이라면 지중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을 기다리게 할 거예요. 삑삑거리며 기다리게 할 거라고요. 당신 말하는 거 보니 정말 그럴 것 같군. 만약 그 사람이 다리가 마비된 채 의자에 앉아서는 당신이 행동한 것처럼 행동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위해 어떻게 해주었을까요? 이 복음 전도사 같은 마누라니마. 그렇게 개인의 존재와 인격을 혼돈하는 것은 천박한 짓이야. 오히려 평범한 동정심조차 없는 당신의 그 야비하고 메마른 심성이야말로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라고요. 뭐?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상의 의무다? 이런 건가요? 당신과 당신네 그 지배계급이란 도대체. 그럼 과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지? 내 사냥터지기에 대해 여러 가지 사사로운 감정을 쓸데없이 가져야 한다는 건가? 그건 사절하겠어. 그런 것일랑 모두 다 우리 복음 전도사 마누라님께 맡기는 바야? 마치 그 사람은 당신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투군요, 정말? 물론 같은 인간이지. 하지만 그는 동시에 내 사냥터지기이기도 해. 난 그에게 2파운드의 주급을 지불하고 집까지 제공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에게 지불한다고요? 그래, 당신이 그 2파운드의 주급을 지불하고 집을 제공하는 게 무엇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나요? 그의 봉사를 받기 위해서지. 나라면 그런 봉사를 하느니 그 알량한 주급 2파운드와 집을 도로 가져가라고 하겠어요. 아마 그도 그러고 싶을지 모르지. 하지만 그런 사치스러운 짓은 할 수가 없지. 당신 같은 사람이 뭐 지배한다고요?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착각하고 우쭐대지 말아요. 당신은 그저 당신이 가져야 할 목 이상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서 주급 2파운드를 주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 일을 시키면서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뿐이라고요. 뭐 지배한다고요? 그래, 그 지배로 당신은 뭘 해주고 있나요? 당신은 눈물 한 방울 없이 바짝 말라붙은 존재일 뿐이에요. 당신은 그저 당신의 돈으로 협박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유대인이나 시브처럼 말이에요. 이 시브는 부정한 수단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는 악덕업자라는 뜻의 독일어입니다. 오늘따라 말씀이 아주 우아하고 훌륭하시군, 채틀리 부인.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도 아까 저기 숲속에서 아주 우아하고 고상하게 굴더군요. 정말 얼굴을 못 들 정도였으니까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도 당신에 비하면 10배나 더 인간답다고요. 높으신 신사 양반인 당신보다는 말이에요. 그는 손을 뻗어 볼튼 부인을 부르는 종을 울렸다. 그러나 그는 노여움에 귀 밑까지 노래져 있었다. 그녀는 격분해서 자기 방으로 올라가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무엇든지 돈으로 살리는 인간들 같으니라고. 하지만 그는 나를 돈으로 사지 못해. 그러니 내가 그의 곁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셈이지. 셀룰로이드로 된 영혼을 가진 죽은 생선 같은 신사 양반 같으니라고. 그런데도 예절 바른 체하고 거짓 점잖이나 고상을 뜨는 태도 따위로 사람들을 기만하는 꼴이란 그들은 셀룰로이드만큼이나 감정이 없는 존재야. 그녀는 그날 밤에 계획을 세웠고 클리퍼드를 자신의 마음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를 증오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어떤 종류의 감정이 되었든 그와 깊이 연루되고 싶지 않았다. 자신에 대해 그가 어떤 것도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특히 사냥터지기에 대한 그녀의 감정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인들에 대한 그녀의 태도로 인해 이렇게 말다툼을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하인들을 너무 친밀하게 대한다고 여겼고 그녀는 그가 다른 사람들이 관계된 사안에 있어서 무감각할 정도로 냉담하고 모질며 고무처럼 완고하다고 여겼다. 저녁 식사 무렵이 되자 그녀는 다른 때와 다름없이 얌전한 태도로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는 아직도 노여움으로 귀 밑까지 노래져 있었다. 그가 정말로 속이 뒤집힐 때면 일어나는 간장발작 현상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프랑스어로 쓰여진 책을 하나 읽고 있었다. 당신 프루스트를 읽어본 적 있어? 이 프루스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라는 책을 쓴 프랑스 소설가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물었다. 읽어보려고 한 적이 있긴 하지만 따분하기만 하더군요. 그는 정말로 아주 비범한 작가야?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에겐 따분할 뿐이에요. 복잡하게 늘어놓은 그 궤변들이란 정말 그에겐 진정한 감정이 없어요. 그저 감정에 대한 말의 흐름만이 있을 뿐이죠. 난 뻑이며 잘난 체하는 정신성 따위는 지겨워요. 그럼 당신은 뻑이며 잘난 체하는 동물성이 좋다는 건가? 그렇다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무언가 뻑이며 잘난 체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글쎄, 어쨌든 나는 프루스트의 정교한 섬세함과 점잖은 무질서가 마음에 들어. 그런 건 정말이지 사람을 생기 없이 죽은 존재로 만들 뿐이라고요. 귀여운 마누라님의 복음 전도사 같은 말씀이 또 나오시는군. 그들은 또다시 맞붙고 있었다. 또다시 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와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해골처럼 거기 앉아서 해골의 차디차고 소름 끼치는 의지를 그녀에게 발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 해골이 자신을 꽉 움켜잡아 자기 갈비뼈에다 대고 꽉 눌러 조이는 것을 거의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그도 역시 정말로 갈기를 세우고 한판 맞붙을 태세였다. 그러자 그녀는 그가 약간 무서워졌다. 그녀는 가능한 한 빨리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아주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9시 반에 일어났고 곧 방 바깥으로 나가 귀를 기울여 보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실내복을 걸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클리프드와 볼튼 부인은 내기를 걸고 카드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마 한밤중까지 그러고 있을 것이다. 코니는 방으로 돌아와서 헝클어진 침대 위에 잠옷을 벗어 던지고는 얇은 테니스복을 입은 뒤 그 위에다 모직 평상복을 덧입었다. 그리고 고무로 된 테니스 신발을 신은 다음 가벼운 외투를 걸쳤다. 이로써 갈 준비는 다 되었다. 홍록을 만난다면 그저 잠시 산책하러 나가는 중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들어올 때는 이슬 내리는 길을 잠깐 산책하고 막 돌아오는 참이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그녀는 꽤 자주 아침 전에 그렇게 산책하곤 했다. 그 밖에 남아있는 유일한 위험은 누군가 밤사이 그녀의 방에 들어오는 경우였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베개 하나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었다. 배츠는 아직 문단속을 하지 않았다. 그는 10시에 문을 잠갔으며 아침 7시에 문을 다시 열어놓았다. 코니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소리 없이 빠져나왔다. 반달이 떠 있었는데 세상을 살짝 밝힐 만큼 빛을 비추고 있었지만 암회색 외투를 입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드러나게 할 만큼 밝지는 않았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이 문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미래의 약속에 대한 짜릿한 설렘의 걸음걸이라기보다는 어떤 분노와 반항심이 가슴속에 불타는 듯한 걸음걸이였다. 그것은 연인을 만나러 가는 마음가짐이 아니었다. 오히려 뭐든 옳다면 오라는 결의에 찬 마음가짐에 가까웠다.